환경연구원의 박창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주로 이제 그 배경 및 목적이 되는 개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정책 동향과 과제를 좀 짚어보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여건이라든지 방향성 내에서 저희들이 탄소중립 도시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추진 방향과 정책 과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요 부분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50년에 탄소 중립은 국제사회의 요구다든지 질서로 좀 확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국가적 수준 외에도 이제 전 세계의 다양한 도시들이 탄소 중립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도시는 뭐 탄소 중립을 공식 문서화했고, 77개 도시는 탄소 중립에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목표를 수립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다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유엔에 관련된 여러 가지 탄소 중립 프로그램에 800개 넘는 도시나 지역들이 참여하고 있는 등 국가 외에도 이제 그 비국가 행위자로서의 도시라든지 지역이 결국은 탄소 중립으로 하기 위한 노력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역시도 2050년에 탄소 중립 선언 등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탄소 중립 목표가 국가 외에도 도시 및 지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다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사실은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거나 이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은 다소 이제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탄소 중립을 둘러싼 지난 정책이나 동향을 보고 그 방향이나 정책까지 제시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그럼 탄소 중립 주체로 도시는 왜 중요한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한 도시가 결국은 감축의 주체이면서 결국은 변화된 기후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인구의 약 55%가 도시에 살고 있고, 에너지 사용량의 66%, 온실가스 배출량의 75%가 도시가 좀 차지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고서는 글로벌 한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이 참으로 어렵다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보다 지방정부가 조금 더 선제적인 탄소 중립 선언과 이행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델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결국은 우리가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이나 흡수원이나 건물이나 혹은 폐기물과 같은 어떤 다양한 그 정책 분야별로 그 탄소 중립에 대한 감축에 대한 것들을 좀 끌고 나간다면, 도시는 이런 공간 기반으로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연계하고 통합함으로 인해서 어떤 정책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 간의 융복합한 기능을 통해서 좀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가 좀 더 탄소 중립 주체로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이나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탄소 중립 도시 패러다임의 등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19세기의 전원도시, 도시에 대한 정책이나 도시 계획 혹은 도시 정책이라는 것들이 이제 출발된 시점을 그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60년대 그리고 1870년대에 제2차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결국은 산업혁명에 따른 환경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유토피아의 도시로서 저희들이 전원도시, 가든시티라고 얘기하는 전원도시가 등장을 했고요. 그게 이제 1904년에 이제 레츠워스, 영국의 근교 도시가 되는 성남과 같은 분당과 같은 근교 도시가 되는 레츠워스에 처음으로 적용이 된 가든시티가 최초의 도시 계획 혹은 도시 정책의 출발점이었다고 보면, 이러한 전원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1970, 80년대를 아우르는 생태도시, 그 다음에 2000년대 지속가능 도시, 그리고 그린 도시를 거쳐서 2019년에 그 탄소 중립 도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1900년대의 새로운 유토피아로서의 어떤 가든시티가 등장했던 시기에 100년이 지난, 그리고 이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사회적인 구조나 경제적인 혹은 교통 시스템이 정착되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어떤 표준화된 체계를 거쳐서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탄소 중립이 새로운 어떤 미래 혹은
새로운 어떤 미래의 유토피아로서 등장하는 시점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1990년에 환경관리 시범도시가 이제 최초의 이제 도시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이 환경부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그 뒤로 이제 2000년대 전후로 해서 생태도시, 지속가능 도시, 그리고 2010년 전후로 해서 저탄소 녹색 도시로 전개돼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나 환경계획 차원에서 그럼 탄소중립 패러다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환경관리 시범도시입니다. 탄소관리 시범도시가 아니고 환경관리 시범도시로 보면 결국은 이제 7, 80년대 혹은 90년대까지 결국은 도시의 개발이나 경제 개발이 굉장히 중시되고 그러한 과정 내에서의 그 환경이 예를 들어 환경 오염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사후 관리를 잘하고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하는 것이 환경계획의 이제 역할이고 출발이었다고 하면 2000년대 전후로 해서는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된 그런 시점에 있어서의 환경계획은 생태 환경계획을 통해서 개발하는 과정 내에 있어서의 어떤 생태계나 생물 다양성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시작돼서 생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환경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계획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토지를 혹은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의 가치와 그 다음에 보존적 가치들을 서로 분석하고 이것들을 서로 형량을 따져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좀 따져보는 그런 소통이 중요한 이슈라고 되었다면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2050년도까지 이제 탄소를 중립화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목표가 결국은 환경 용량에 대한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탄소 중립에 맞는 환경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도시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고 그다음에 결국은 탄소 중립을 구현할 것인가에 만든 어떤 공통의 새로운 경로를 좀 만드는 그런 형태를 좀 가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이 도시계획이 위가 되고 환경계획의 사후적인 입장이었다면 생태도시에는 서로 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관 소통을 이슈로 했다면 앞으로의 탄소중립 도시를 바라보는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은 공통의 새로운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통합하고 협력할 건지 하나의 어떤 계획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계획의 분화가 초점이었다면 앞으로는 통합해야 되고 사후관리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예방을 중심으로 그리고 최적관리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혁신적인 방향을 좀 더 양 계획이 협력해서 같이 해서 그래서 공통의 지속환경을 만드는 게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과거 5년 동안을 살펴보면 국토환경 통합관리에 대한 것이 법제화돼서 국가 수준에서는 통합관리 전략도 만들고 계획 간의 협의가 있었고 그다음 지자체 차원에서의 어떤 통합관리 체계가 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러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공간 사업들은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실제 모델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까지 좀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 뉴딜이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침체 대응으로 그린 뉴딜이 만들어졌고 탄소 중립이 선언이 됐고 그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계획으로 국토 환경에 대한 녹색 보건 종합 계획이 좀 만들어지는 단계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의 5년 동안을 내다보면 결국은 인구 감소나 지역 세태에 대한 충격들을 이제 체감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러한 인구 감소나 지역 세태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도시 세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자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등장하기도 하겠지만 잘 보시는 것처럼 지역 소멸에 대한 위험도가 백두대간이라든지 자연환경이 높은 지역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지역에 대한 활성화 요구도 같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지평을 새롭게 이제 열어달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강화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구 감소가 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의 수도권이라든지 하는 비수도권의 접근 혹은 주로 이제 분산화 정책을 좀 벗어나서 도시간 연합체로서의 어떤 자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메가시티 경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립적 경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메가시티로 새롭게 좀 구성하겠다는 입장이 좀 강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촌 유토피아, 농촌 자체에 대한 개선 혹은 농촌과 도시를 묶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등이 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 정책이 이제 본격화되지만 역시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한 충실한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역체에 대한 정책이 높아지지만 사회적 갈등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서 어떤 국토나 기환경 분야의 계획 체계나 SOC 등에 관련된 재정 투자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그린 도시 같은 경우에도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해서 재구조화해야 될 것 같고요. 사회경제 구조도 선언해서 실질적인 행태 개선이라든지 실천으로 바뀌어야 되는 여러 가지 숙제들을 역시 좀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030하고 2050에 대한 목표는 설명이 됐었고요. 특히 이제 2030년 NDC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상향을 했었고, 특히 이제 30년이 50년의 탄소 중립의 모습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데, 그래서 봐보시면 도시와 관련된 분야, 물론 이제 전환에 대한 관련된 분야가 제일 메인이 되겠지만, 도시로 초점을 좀 줄여보면 건물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폐기물에 대한 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러한 건물 수송 폐기물이 단위 분야별에 대한 정책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주체로서 지자체 내에서의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한 정책 효과에 대한 창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중립법의 제정에 따라서 탄소중립 도시를 지정하고 필요한 공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에너지 흡수원, 자원순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탄력, 사회, 그다음에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관련된 분야들에 대해서 계획 수립에 따른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 제42조에 따라서 지역 기후위기 대응 사업에 따른 필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환경 오염 및 훼손을 대응하거나 기존 산업의 변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따른 기존 산업의 어떤 취약하게 바뀌는 곳 혹은 계층에 대해서 좀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예산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도시와 관련해서는 이런 그 사업적 지원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 도시에 대한 기본법에 따른 지원이 있고요. 현재 올해 하반기에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내년에 이제 탄소 중립 도시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필요한 계획들에 대한 세부 절차들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린 도시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2020년에 25개 지역에 좀 선정이 됐었고요. 현재 21년도의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좀 재구조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규율 방식들을 조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는 사업법을 제정하는 어떤 제도적 기반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사례와 관련해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외에도 정부 외에도 이제 비국가 행위자들이 이제 탄소에 대한 감축이라든지 적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764개의 도시나 지역,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대형 투자 기관들이 참여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실천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그 도시나 지역에 참여할 때 그냥 참여하겠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고, 내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선언하고 실제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이행을 하고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내부적으로 갖추고, 그 다음에 이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서의 어떤 사업들을 좀 만들어서 계획과 사업 간의 일관성을 가지는 것을 권장해서 그걸 기본 요건으로 해서 그런 가진 지역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감축과 균형에 대한 탄력에 대한 균형 있는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엔 그 데케이드라고 해서 2020년에서 2030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여러 가지 그 탄소 중립이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우리가 정책을 동원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동참하거나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대표 사업으로 가장 이제 공감하고 실제 이제 이익 관계가 없이 글로벌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이나 탄력에 대한 모델을 정치적 모멘텀도 만들고 현장에서 굴러가는 그런 이니셔티브도 그런 것도 결합시켜 가지고 글로벌 운동으로 좀 만드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후에 탄소 중립에 대한 실천 전략으로 2030까지 100개 탄소 중립 도시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럽의 회원국에서 최소 3개 도시를 탄소 중립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기후도시 협약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좀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이제 스웨덴에서 그 탄소 중립 도시로 선언에 대해서 본격적인 작업을 스웨덴이 선도해서 일단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100개 탄소 중립 도시의 포인트는 10년 동안의 정책 기간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정책적 효과를 고려해서 EU 레벨 혹은 그 지역이나 국가 레벨 밑에 로컬 레벨로 이어지는 다단계 공동 프로세스를 좀 가져가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 대한 실천 사업을 하고, 도시 간에 어떤 공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협약을 통한 그 지원 체계, 그다음에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같이 가져간다 하는 것이 특징인 것 같고요. 일본도 그 100개에 대한 탈탄소와 선행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지자체 내에서 도시에서의 탄소 중립을 제로하겠다라고 했고요. 이거는 올해 이제 정책을 확정이 된 상태고요. 내년부터 해서 한 30개씩 뽑아가지고 2030년까지 100개 정도를 지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크게는 이제 5년 동안 향후 이제 5년 동안 그 정책에 대한 총동원을 통한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도편하겠다. 그리고 10년이 되는 2030년에는 이런 지원을 받는 100개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이 탈탄소 도미노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 대한 실천 사업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특성에 따라서 약간 그 특성에 부합하는 혹은 지역에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의 혁신적인 모델을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다 하는 것들을 기본적인 이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펜하겐은 2020년에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든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결국은 강력한 이행 경로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잠재력을 극대화한 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다음에 사업과 주민 공감을 같이 묶어서 간 것이 이제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에서 루르 지역의 바틀럽 사례가 있는데요. 바틀럽 사례는 추진 과정을 보시면 기본 계획부터 해서 결정 단계까지 약 1년 7개월 정도의 이제 결정 과정을 거쳐서 넷제로 도시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2010년도에 선정이 돼서 이제 2020년도에 완성이 되는 도시가 목표가 되겠고요. 2015년에 실제 이제 2010년도 기준 대비 2020년에 50%를 줄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15년 정도에 한 37.4% 정도를 줄여서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루르 지역은 뭐 아까 말씀드린 1년 7개월 동안에 좀 충실한 계획 기간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단위 사업을 네트워크화해서 좀 전략화해서 좀 체계화하고 그 안에 이제 주민이라든지 민간의 참여를 강력하게 결합시킨 사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접근을 한 것이 좀 특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정책이나 하는 것들을 봐서 보면 뭐 기간이나 수단이나 추진 방향 측면에서 우리가 좀 시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추진 방향과 과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한 비전 목표 등은 현재 이제 뭐 관련된 분야별로 영역별로 관련 부처별로 좀 다양하게 검토를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탄소 중립 도시가 뭐 하나의 부처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한 공통의, 그러니까 같이 그림을 그려서 이제 공통의 목표, 공통의 비전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른 예를 들어 국토부나 환경부나 뭐 관련된 부처들이 같이 결합되는 공통의 그리고 종합적인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2030년까지는 조금 더 집중해서 사업화하고 실천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이제 2050년에 중립도시 실현으로 가는 것하고 결합되는 같이 가는 조건을 좀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두 가지 원칙이 비전과 전략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탄소 중립 도시의 비전은 크게 세 가지 목표로 일단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이라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게 탄소 중립 도시로 가는 게 뭐 5년, 10년 내에 끝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뭐 2050년까지 지속 가능한 체계로서
꾸준히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도시라는 것이 주민이 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삶의 질을 좀 더 과거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목표하에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목표하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공간이나 시설, 생활권에 대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고 필요한 재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자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민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지역 간의 격차라든지 혹은 다양한 어떤 지역의 참여라든지 하는 것을 좀 균형 있게 고려해서 형평성 있는 그런 그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세 가지의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요. 2030년의 실천 전략은 탄소 중립에 대한 선행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결국은 탄소 중립을 그 어떤 국가 수준에서의 정부 간 혹은 정부와 지자체 간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과 시민들 간이 협력하는 다양한 협력 체계를 만들고요. 마지막은 결국은 계획은 잘 세우지만 사업은 또 따로 노는 것이 없도록 계획과 사업 간에 대한 일관성을 획기적으로 좀 높여나가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지속가능 측면에서는 결국은 탄소 중립 기반의 도시 관리를 확립해야 되겠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도시 단위에서 온실가스를 얼만큼 줄여야 될지에 대한 목표제를 명확하게 만들고 그것이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도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는 경로 관리를 정착시키고 데이터 기반의 탄소 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현재 뭐 관련된 목표나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분포 지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최대한 활용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삶의 질 측면에서는 결국은 탄소 중립에 맞는 탄소 중립형 생활권을 설계하고 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은 가능한 탄소 중립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재원 투자를 통해서 기존 공공시설은 탈탄소화하고요. 새로운 탄소 중립 인프라 도입하고 그다음에 도시 내에서의 다양한 녹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녹색 복원으로 탄소 흡수에 대한 네트워크를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공간 관리는 지금까지 어떤 도시계획이나 도시 공간 관리가 결국은 개발 관리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에 대한 영향 혹은 탄소 중립에 대한 촉진을 목적으로 해서 뭐 다배출 지역이라든지 탄소 흡수 보건 지역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촉진 지역 등 같은 새로운 공간 관리 개념을 좀 도입하고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계획이나 사업에 연계되고 결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형평성 측면에서는 시민들이 결국 주도하고 기업이 공헌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개인 혹은 도시 간, 도시와 농촌 간 혹은 자연환경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 그 다음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도시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내용들을 아우르는 그런 탈탄소 정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은 그건 아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 도시권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은 그 관점도 탄소 중립 관점에서 광역 도시권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 필요한 기금이라든지 사업 모델들은 광역분 내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세밀한 설계가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30년까지는 향후 이제 10년 동안은 뭐 지금 준비된 사업은 충실히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 도시로 내년에 이제 지정하거나 내후년에 지정하게 되면 그때 이제 그 탄소 중립 도시에 대한 협업이라든지 지원은 그 부처 협업은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갔다면 앞으로는 통합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고요. 2030년까지는 한 50개 정도의 선행도시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서 좋은 사례를 만들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50개는 유엔에서 얘기하는 2030 그 데케이드에서 얘기하는 20%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계약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SOC라든지 하는 것에 일부 적용이 되고 있는데 탄소 중립에 이제 계약제도를 도입해서 지역은 자율성을 가지면서 결국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나 지역 민간의 협업 체계를 좀 구축하고 그것들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역할을 점검하고 이행에 대한 평가를 하는 역할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획관 혹은 계획 및 사업관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분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이나 환경계획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기후환경계획은 목표를 제시하고 도시계획은 달성하기 위한 공간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해진 건축 목표가 공간관리, 인프라 개발 사업 등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중립보다는 좀 더 탄소 중립 중심의 계획 체계나 평가 및 승인 체계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탄소 중립 도시는 지속 가능, 삶의 질, 형평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데이터 기반의 정책이나 주민 등 기업 등 이해관계자 같이 가는 유연한 계획을 통해서 가야 된다 하는 걸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2030년까지는 선행 사업, 협업, 계획과 사업의 일관성을 통해서 좋은 사례를 많이만 창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부대학교의 최정석 교수님께 온라인으로 저희가 지정 토론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탄소 중립 박창수 박사님이 연구를 하셨는데 이제 이거는 감축이건 뭐 적응이건 탄소 중립 문제에서는 이제 공간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 정책 자체가 공간의 힘에 대해서는 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박창수 박사님이 지금 연구하는 것이 이제 국가 정책으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탄소 중립 레이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실제적으로 각 나라가 탄소 중립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빨리 가는 레이스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간에 눈치를 봐가지고 확실히 가자. 그렇죠. 왜냐하면 괜히 시행착오, 빨리 가가지고 시행착오를 겪기보다는 남의 눈치를 봐가지고 확실한 방향으로 가자라는 측면에서 레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연구를 통해 가지고 서서히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가 이제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선진국을 따라가는 방식이 좀 선진국 중에서 우리가 모범이 될 만한 나라를 따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박 박사님이 연구하신 것 중에서 도시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시라는 것이 이렇게 균일하고 균질적이지 않고 또 능력상으로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가 75개 있거든요. 시자가 75개 있습니다. 도시 75개만 빼고 이 75개 도시만 가지고 탄소 중립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정책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군 빼면 군이라는 건 이제 뭐 이렇게 좀 다른 개념인데 결국 군에서 도시화된 지역의 읍이거든요. 읍이 지금 23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도시 75개, 군 230개 그러면 결국 300개가 넘는 도시화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도시화 지역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도시 단위 온실가스 배출 목표 제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도시 실정이 그렇다 하면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우리 도시의 실정을 고려했을 때 과연 탄소 중립 도시에 필요한 어떠한 기반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탄소 중립 전략 계획을 통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세부 사업도 보면은 대부분 탄소 중립 부분을 부문을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문을 나눠서 하는데 결국 이런 부문을 나누는 방식은 전 국토적으로는 맞거든요. 전 국토적으로는 부문을 나눠서 카테고리를 만들고 이걸 프레임을 만들면 되는데 이 전 국토라는 공간이 아니고 도시라고 하는 공간으로 들어가면 부문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적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를 기본 단위로 하는 탄소 중립 정책은 상당 부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의 탄소 중립 전략이라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정책이 특히 도시라고 할 때는 이제 많은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국토 전체적인 변화보다는 도시 변화가 더 크잖아요. 그럼 국민들에게 뭔가 합의를 얻어내야 되고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우리 힘이 생기는 건데 문제는 국민들에게 이런 합의를 얻고 정책적인 지원을 받으려면은 가시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정책을 형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물을 보고서 저 사과가 이쁘구나 그럼 저런 사과를 키워야지 하는 국민들의 어떠한 합의를 형성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뭘 해야 국민들에게 어떠한 개념을 주고 어떤 정책 형성에 대한 이미지를 주어서 국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지를 따져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 도시 정책을 할 때는 결국 정책 대상이 구체화돼야 되고 사업 대상이 구체화돼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어떤 식으로 정책 대상이나 사업을 구체화하느냐 그러면은 국가 전략과는 조금 다르게 탄소 중립 인프라를 갖다가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인프라 크게는요. 그다음에 작게는 기후나 탄소나 우리 생활에 관련된 탄소에 관련된 또 작은 인프라들, 생활 인프라들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플러스 국민들에게 탄소 중립이 뭐다, 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또 이런 국민적인 합의와 지지를 얻으려면 또 교육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탄소 중립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도시 개발이나 도시 사업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도시 계획이나 도시 개발 아니면 도시 관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모든 공간을 계획하는 최고의 법은 국토계획법입니다. 이게 법률상으로 치고는 아닌데 이 계획 위상상으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탄소 중립을 고려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국토계획법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국토계획법은 또 오래된 법입니다. 기본적으로 탄소를 고려하지 않는 법인데 국토계획도 바뀌겠지만은 바뀌더라도 결국 공간을 규제하는 최고의 법률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환경부에서 만든 탄소중립 기본법 이거를 가급적이면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공간적인 계획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법으로 좀 확대 발전시키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KI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KI가 탄소중립 도시에 관련돼 가지고 세부적으로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상혁 박사님 및 KI의 그 건투를 기원하고 저희들이 또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좀 정리해 보면 국가 차원의 탄소 중립 전략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좀 동의와 합의를 이뤄가야 되는데 사업이 좀 구체화돼야 될 것 같고 교육도 필요하고 또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